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뇌전달의 전도와 대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문제로 다음과 같이 단열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원통형 관에 있어서의 열전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그린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원통형 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부에서 이렇게 관이 있는 곳이 되겠고요.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관으로 관의 내경과 외경으로 되어진 하나의 관에서의 열전달이 되는 것이고, 얘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단열재로 감싸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내부 온도가 404K니까 273을 빼면 한 131도씨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관의 외부는 294K이기 때문에 한 21도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온도 차이가 한 110도 정도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동해 가는 에너지 Q1-이라는 것과 이 경우에 있어서의 Q2-을 바로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스몰 k로 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열 전도도가 되겠고요. 여기 h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것이 열 전달 개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내부가 유체가 뜨거운 온도 TH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바깥은 TC라는 온도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과연 전달이 되는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하는 걸 각각 구해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 상태의 경우에 과연 그 Q1-과 Q2-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구해보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보게 되면 총괄 열 전달 개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지금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력학을 통해서 그 개와 주위 사이의 에너지의 전달은 열과 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해당하는 열의 전달 방식에서 바로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전도, 두 번째가 대류, 세 번째가 복사가 되겠고요. 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나 원자 등의 직접적인 충돌에 의한 열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류라고 하는 것은 유체 유동에 의한 열전달이 되겠고요.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에 의한 열전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실 때 모닥불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닥불이 이렇게 해서 막 타고 있을 때 우리가 쇠꼬챙이를 하나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손이 뜨거워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에 해당하는 쇠 막대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바로 에너지를 받아서 서로 원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들의 진동에 의한 충돌 때문에 바로 열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충돌에 의한 열 전달에 해당하는 방식을 우리가 전도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보통은 고체에 있어서의 열 전달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도에 의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대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닥불 위에 손을 놓게 되면 우리가 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닥불 위에 공기가 데펴져서 얘가 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가 우리의 손을 맞닿게 되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 유체 유동에 의한 열 전달 방법을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이 대류에는 자연대류라는 것과 강제대류라고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류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유동에 의한 열 전달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스러운 유동의 흐름을 유발하는 것을 자연대류, 냉장고나
아니면 그 에어컨, 선풍기와 같이 강제적으로 유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대로라는 말을 하겠고요. 또 하나 맨 마지막으로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전자기파가 있겠습니다. 태양빛에서 지구로 오는 것이 바로 그 전자기파가 되는데 그것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이 바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전도의 경우에는 바로 열 전도도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대류를 특징 짓는 것이 바로 H인 바로 열 전달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해보고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열 전도 실험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T1으로 되어진 어느 고체판이 있겠고요. 여기가 T2로 되어진 어느 고체판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어떤 고체 또는 액체, 기체를 넣어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서 바로 여기에 에너지를 가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T1이 주어진 에너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온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에너지가 이 밑에서 윗방향으로 Q-라고 하는 에너지의 양만큼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사이의 두께를 제가 D라고 하겠고요. 양옆으로 에너지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단열로 해 놓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작은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바로 정상 상태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T1과 T2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때 온도차를 제가 델타 스타 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그마한 에너지를 주었을 때 바로 생겨나는 온도차, 그 다음에 에너지를 더 높이 뜨겁게 더 가열을 해주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또 온도차, 각각 정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를 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를 만족하는 비례 상수가 바로 열 전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예를 들어보면 다시 써보게 되면 자, 단면적분에 전달된 에너지의 율이 무엇하고 비례를 하게 되냐면 요것과 비례를 하게 될 텐데 이때 들어가는 비례 상수로서 바로 열 전달 계수 K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열전도도에 해당하는 이 K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열을 빨리 전달을 하느냐, 열을 얼마나 빨리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특징 짓는 바로 물성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약간 다 다른 값을 갖는데 공기의 경우에는 바로 와트 퍼 미터 켈빈의 단위에서 0.026, 즉 한 0.03 정도의 오도를 갖게 되겠죠. 물은 한 0.6, 물이라고 하는 것은 380, 즉 금속으로 갈수록 이것들이 굉장히 높은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단열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열전도도가 K값이 굉장히 낮은 값을 갖게 되는 물질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과연 바로 이와 같이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된 것을 이 필요한 사람이 경험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를 해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을 때에 정상 상태에서 여기가 T1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고요. 반대편의 경우가 바로 T2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반드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에너지는 흘러가게 되겠고요. 이때 해당하는 두께가 바로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앞에서부터도 제가 여기 A를 그냥 썼는데 이 A라고 하는 것은 열이 전달되는 방향에서 수직인 면의 단면적을 바로 A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열 전달 방향으로부터 수직한 면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단면적으로 정의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그 전도에 의한 에너지 전달률을 Q-라고 하겠고요. 이 Q에 해당하는 단위가 바로 에너지였죠. 그래서 단위가 줄이었습니다. 근데 다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퍼세크를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줄 퍼세크가 바로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왼편의 단위는 와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을 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양수입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양수이다.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앞에 바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요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바로 델타 스타 T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고요. 이 델타 스타 T의 경우는 언제나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델타 X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것의 두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께에 해당하는 이것을 D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오른편의 식에서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T를 델타 스타 T로 바꾸고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변수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것이 R슬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 슬랩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슬랩에 해당하는 구조는 제가 어떤 때 쓰게 되냐면 열 전달 방향으로 면적 A가 일정한 경우를 우리가 바로 슬랩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직육면체 또는 원기둥에서의 축방향이 되겠죠. 자, 이런 구조, 즉 열 전달되는 방향이 X방향인데 대해서 여기가 1의 지점, 여기가 2의 지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수직한 면의 단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A가 바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를 슬랩이라고 하겠고요. 우리는 항상 이제부터 에너지 전달률은 델타 스타 T 나누기 열 저항 R의 형태로 우리가 변환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R을 우리가 열 저항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열 전도도 K에 해당하는 단위가 이것이 나오는데 이 단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과연 다변의 단위는 와트로 결정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열 전도도에 해당하는 그 K를 두게 됩니다. 다음에 바로 A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되니까 미터 제곱이 되겠고요. 델타 T에 해당하는 것은 도씨든지 켈빈이든지 바로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X는 미터가 되니까 이렇게 구해지겠죠. 얘가 사라지게 되니까 바로 미터 켈빈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열 전도도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켈빈으로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우리가 여기에 열 저항이 바로 있게 됩니다. 이 열 저항의 단위가 켈빈 퍼 와트가 되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식으로 이것은 요거에 해당하는 관계식으로서 다변의 단위는 와트로 결정이 되겠고요. 우리가 델타 스타의 단위는 바로 켈빈이 되겠고요. 우리가 모르는 열저항의 단위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열저항 R의 단위는 자리를 바꾸게 되면 켈빈 퍼 와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켈빈 퍼 와트가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슬랩의 구조에서의 열저항에 해당하는 표현 KA분의 D, 여기에 A가 바로 일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의 형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5cm가 되겠고요. 단면적이 0.5m인 슬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랩에 해당하는 열 전도도가 40W/m 켈빈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왼편의 온도가 110도, 즉 T1의 온도가 110도가 되겠고요. 오른편의 온도가 바로 T2인 30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열 전달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델타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니까 바로 80도씨 또는 80켈빈이 되겠고요. 큐리어에 해당하는 법칙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되니까 각각에 대해서 다 대입하게 되면 32kW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저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구애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델타 스타트 나누기 열저항의 형태가 되니까 이 열저항에 해당하는 공식이 바로 이것이었죠. KA분의 D. 이걸 구해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값을 얻게 되었고요. 이것을 80에 대해서 나누게 되니까 32kW, 동일한 값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랩이 하나, 1, 슬랩 2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덧대어져 있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냐면 정상 상태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쭉 흘러갈 때 이 T1, T2, T3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기본 전제로 가정이 되어져 있고요. 요 각 슬랩을 통과하는 바로 열 전달률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겠고요.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A 영역을 통과할 때에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 열 전달률에 해당하는 퓨리에 법칙을 쓰게 되면 T1-T2 나누기 열저항 R1으로 쓸 수가 있겠죠. 바로 A에 해당하는 이때의 열저항을 R1이라고 한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열저항을 R2라고 해보면 T2 빼기 T3, 즉 온도차 나누기 열저항 R2로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첫 번째 식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식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을 더해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사라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T1 빼기 T3가 남게 되겠습니다. 우변은 Q 다시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열저항에 더하기로 정리가 되겠고요. 이 열저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누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고, 이것은 다시 델타 스타트 나누기 열저항의 형태로 보내게 되면 바로 시그마 R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열 저항들이 이것이 슬랩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R1은 K1A분의 D1이 되겠고요. R2는 K2A분의 D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랩을 연달아서 연결을 했을 때는 과연 전체 온도차 나누기 열저항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원통형 관에서의 경우입니다. 자, 원통형 관에서는 안이 뜨겁고 바깥의 온도가 낮다라고 하게 되면 온도가 이 면에서 R1에서의 온도를 T1, R2에서의 온도를 T2라고 해봅시다. 열이 안에서 바깥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T1이 T2보다 온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열이 전달이 되는 것에 있어서 여기가 R1, 여기가 R2가 될 텐데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전달되는 방향으로의 면적이 R1으로 있었을 때는 이 면적이 되겠고요. R2가 있을 때는 바로 이 면적이 됩니다. 즉, 한 면의 면적이니까요. 근데 A1의 면적과 A2의 면적이 다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전달되는 방향으로 일정한 구조인 슬랩이라는 구조와
다음과 같이 원통형에 해당하는 관일 경우에는 바로 원통형 관에서의 열 저항에 해당하는 표현을 다르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해내게 되면 바로 위와 같은 이 공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2파이 KL 분의 LN R1분의 R2의 형식으로 주어지게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관에서의 열 전도도가 K고요. 관의 길이가 바로 L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관일 때의 열 저항에 해당하는 표현, 요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류일 경우인데요. 대류일 경우에는 고체와 유체의 접촉면에서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체가 되겠고요. 여기가 유체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TW, 관면에서의 온도를 TW라고 하고요. 이 TW하고 상관없이 아주 충분히 먼 거리에서의 유체의 온도를 T 무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TW는 T 무한대보다 온도가 클 수도 있고요. 또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총 전달된 에너지 양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하는 A도 마찬가지로 열 전달되는 방향으로 수직한 면의 면적, 요것에 해당하는 A가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그 비례 계수에 해당하는 요 계수를 우리가 열 전달 계수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열 전달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것의 단위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변의 단위가 와트로 결정이 되었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열 전달 계수 A, H가 되겠고요. A는 면적이니까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이것은 온도 차가 되니까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열 전달 계수 H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으로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요것이 바로 델타 스타 T가 되겠죠. 온도 차가 되게 되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이 분모로 옮겨 놓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형태는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서 대류에 의한 열 저항에 해당하는 것은 HA분의 1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면적 A는 슬랩이든 원통형 관이든지 그 점에서의 단면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TW 빼기 T 무한대에다는 델타 스타 T는 항상 양수의 값입니다. 얘가 항상 양수니까, 에너지는 양수니까요. 만약에 TW가 T 무한대보다 작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T 무한대 빼기 TW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양수에 해당하는 델타 스타 T를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해당하는 열 전달 계수 H가 그 자연대류냐 강제대류냐 또는 물질에 따라서 이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즉 자연대류일 때는 H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강제대류일 경우에 더 큰 값을 얻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보다는 물이 더 값이 크고요. 끓는 물일 때, 스팀일 때 바로 이 열 전달 계수 H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H에 해당하는 값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에서요. 화학 공장에서는 바로 스팀을 그 열 교환기에 있어서의 주요 매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통형 관에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통형 관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붙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요. 그래서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R1, 두 번째 여기를 R2, 여기를 R3, 여기를 R4라고 하겠고요. 여기 고체에 해당하는 열 전도도를 각각 K1, K2, K3 안에 높은 온도를 TH라고 하겠고요. 차가운 유체의 온도를 T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열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체와 고체 사이에 있어서의 열 전달 계수, 뜨거운 쪽이기 때문에 제가 HH라고 썼고요.
차가운 쪽의 열 전달 계수를 H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 상태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구간에 해당하는 열 전달이 되는 에너지의 양 Q닷은 각각의 경우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경우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RH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류에서의 뜨거운 쪽의 유체에서의 열 저항이 되겠고요. 그 값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A1이 바로 2파이 R1의 L이기 때문이고요.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열저항이 대류 열저항이 RC가 되겠고 그때 해당하는 이것은 바로 A4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파이 R4L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해당하는 R1, R2, R3는 전도에 의한 열저항이 되겠고요. 각각 원통형 관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외의 것을 다 더해보게 되면 이것이 지워지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TH-TC로 정리가 되겠고요. 모든 열저항의 합으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Q닷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다음 총괄 열 전달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각의 그 위에 있는 경우를 살펴볼 때 대류, 전도, 대류 이 종합적인 것을 다 각각의 열 저항들을 고려를 해서 구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는 것이 너무 번잡스럽고 또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엇이 되었던 처음과 이 중간의 구조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 상관없이 처음과 나중에 온도차 TH, TC만을 고려를 한 것을 델타 스타트로 놓고 거기에 어떤 열 전달 계수를 곱하게 되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에 해당하는 열 전달 계수 하나를 통짜로 생각한 열 전달 계수를 우리가 총괄 열 전달 계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면적이 일정할 수도 있고 슬랩의 경우는 일정하지만 원통형 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값들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총괄 열 전달 계수를 얘기를 할 때는 면적을 지정해 준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1 기준이냐 R4 기준이냐 아니면 중간에 있는 R2나 R3 기준이냐라고 해서 어느 기준에 따른 총괄 열 전달 계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총괄 열 전달 계수가 앞에서 있었던 열 저항과 관계를 해보면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데 그것은 쉽게 유도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었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보게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델타 스타 T를 지워버리게 되면 이때에 해당하는 총괄 열 전달 계수는 A 스타를 나누어 준 값으로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른 어떤 열 저항들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지정한 면적에 대해서 총괄 열 전달 계수를 구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걸 가지고서 다시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대류 열저항, 여기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저항, 여기는 바로 대류에 의한 열저항, 즉 세 개가 존재한다는 것과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류에 의한 열저항 R1, R2, 대류에 의한 열저항 RC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의 여기는 H의 A1분의 1이 되겠고 여기에 있어서는 바로 HC의 A2분의 1이 된다는 점이죠. 즉 여기는 면적이 A2이고 지금의 이 경우에 있어서의 RC는 HC A3분의 1이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즉 R3 기준에 있어서의 바로 면적이 들어간다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이 그 원통형 관의 길이 1m라고 주어졌을 때 과연 그 이때 각각의 열 전달률을 계산해 보고 또 R1 기준, 이제 R1 기준의 총괄 열 전달 개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 경우에 대해서 구별을 해보게 되면 이 케이스 1이 단열대가 없는 경우, 케이스 2가 단열대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그 반경이 되겠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제가 미리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도, 여기 부분이 바로 단열재에 해당하는 열 전도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열 전달 개수 H 값은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자, RH 값이 계산이 되게 되면 동일한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R1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 R2, 요것이 바로 단열재에 해당하는 열 저항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C에 해당하는 값이 다른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A2 기준의 면적이고 얘는 A3 기준의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R, 바로 열저항의 합을 더하게 되면 계산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Q다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단열재가 없는 경우는 213W가 이제 열이 손실이 되는 것에 반해서 단열재가 있을 경우에는 34W 정도가 열이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6% 정도만이 나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 중간중간에 그 T1, 또 T2, 또 T3 온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 식으로서 가능한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Q닷을 계산을 해내었습니다. 근데 RH는 이미 알게 되겠고요. TH의 온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T1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T2나 T3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하게 되면 사례로 이와 같이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전체 그 총괄 열 전달 개수 UT를 각각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경우에 대해서 구해보면 이와 같이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괄 열 전달 개수의 단위는 열 전달 개수의 단위와 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 해당하는 케이스가 없는 경우가 전달된 그 단열재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 더 많은 열이 전달된다는 것을 총괄 열 전달 개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전도와 대류에 해당하는 열 전달에 해당하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